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종형 뉴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181일이 지났고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3분씩이나 계속 발생하는 등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간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을 뒤흔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간의 삶과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 가운데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지방정부,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정부의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시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종형 뉴딜 정책으로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 59개의 세부 사업을 국비 또 민자를 포함해서 모두 2조 3,5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 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민전을 확대하는 등 긴급 경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지역 경제의 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뉴딜 정책의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 등 5개 추진 과제, 26개 세부 사업에 모두 1조 6,96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구축, R&D 테스트베드 제공, AI 빅데이터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및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과 연계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공장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 도시 조성 등을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교육 도시 지원 등 3개 추진 과제, 14개 세부 사업에 3,165억 원을 투입해서 그린 뉴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환경 교육 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야외 도시공원과 친수공원을 확충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터시티를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친화적인 건물로 만들어 나가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해서 녹색 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2개 추진 과제, 13개 세부 추진 세부 사업에 62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도심에도 제2보건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서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시민 참여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입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서 2개 추진 과제, 6개 세부 사업에 2,755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여민전 확대와 지역업체 보호 강화, 그리고 O2O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극복할 때까지 또 지역 경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위기에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19 뉴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학연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비 확보와 또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종형 뉴딜을 적극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 주도 사업은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 주 들어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주 예정 공동주택 시행사 관리감독 요청에 대한 질문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세종 시민이 될 거라는 부푼 꿈에 가득 차 있는 입주 예정자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세종시에 요즘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아버리고 입주 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사전 점검도 코로나 핑계를 대며 단 3일만 지지해서 입주자들이 제대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디 세종시에서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입주 예정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이 이제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접촉을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기간이나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또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점들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주체 건설사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고 또 코로나19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입주 예정자들께서 최대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그리고 사업 주체 우리 시도 관련 부서가 부서로 구성된 3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 문제 또
입주 초기의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자가 개선된 뒤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입주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신치자를 이명우 기자입니다. 예. 시작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 59개 정책들이요. 시작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알겠는데요. 언제 끝나는지 이 사업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에. 그리고 물론 정부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세종도 뉴딜 정책을 하겠지만은 지금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 59개 세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기존의 정책 색칠만 조금 더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스마트 도시를 기왕에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제가 미리 시작해 놓은 사업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 정부의 그 디지털 뉴딜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추진해 오고 있던 스마트 시티 사업 같은 것을 보다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됐든 그린 뉴딜이 됐든 이런 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기왕에 이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촉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왕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2025년까지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 경제 기자님. 브릿지경제 윤소 기자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연기되어 있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브리핑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언제쯤 착공 예정이나 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천안역까지 전철이 오는데 전이 서창역, 오송역, 청주공항을까지 가는 전철역이 당초 계획은 2019년도에 착공한다고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는데 물론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철도 시설 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까지는 나왔는데 최종 보고는 아마 이제 9월 말 10월 초쯤이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은 비교적 경제성은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철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김 기자님. 프레시안 김우식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은 뭐 시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또는 뭐 세종의 일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활성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이런 거를 직접 신청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자동으로다가 신청을 인터넷에서 하고 가서 만나지 않고 바로만 오는 그런 기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비대면 또 온라인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도 확인했던 게 전화로다가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이디 카드 알려주고 번호를 입력을 하고 필요한 서로 AR을 쓰다가 응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신청을 하면 이틀 되면 집으로 우편으로 오거든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히려 안전 문제라든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식당 같은데 도소매업 이쪽에 어떻게 강화를 했다, 어떻게 설치를 필요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안 나왔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종의 물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자료에는 아마 자료 10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업별로 이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세부 추진 과제별 시행 계획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왜 디지털 뉴딜 또 왜 그린 뉴딜을 하는가 하는 뭐 그런 이제 인식을 우리 시도 좀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위 이제 디지털 뉴딜 시대 언택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경제도 바꿔 나가야 된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아마 어느 특정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보면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스마트 도시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전체적으로 쭉 집계를 해서 그 중에서 좀 일부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실천력도 좀 만들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뉴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래도 스마트 도시라는 이름으로 미리 좀 시작을 한 바가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시도에 앞서서 뭐 추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아까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좀 추진 계획을 좀 구체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세종포스트 이 기자님. 예, 세종포스트 이대 기자입니다. 주제랑 직접적인 연관은 아닐 수는 있는데 연관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이제 3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지역 의료 체계에서 수용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전시가 원래 이제 200만 대전 세종 통합 문제를 이제 얘기했다가 한 발 물러서서 약간 중장기로 가자는 방향으로 좀 선회하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앞서서 이제 대전시와 지역화폐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뭐 시민보험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를 신동동국지구에서 세종청사까지 잇자 뭐 이런 상생형 사업들을 1차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은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단속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가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임대차 3법을 어겨가면서 임연 계약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의뢰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계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관계기관하고 좀 합동 점검이라든지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우리 세종 충남대 병원에 음압병실이 9개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증상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은 그런 음압병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 형태로 일단 뭐 큰 치료하지 않고 지금 격리만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뭐 천안 그 우정연수원이죠. 예, 거기에 이제 대기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는 이것도 이제 전체를 우리 정부에서 그 환자 그리고 병실 관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환자 한 명 발생했는데 우리 음압병실을 쓰게 되면은 그 전체 이제 그 층을 좀 격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왕에 그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는 그런 병원들을 우선 활용하고 거기가 이제 다 차게 되면은 우리 이제 광역적으로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놓고 우리 이제 세종 충남대 병원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병실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세종 충남대 병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웃 도시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가 오히려 이제 주도적으로 대전과는 이제 상생 협력 사업들을 1단계로 했었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번 이제 2단계 세종 대전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뭐 저희도 오래전부터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협력을 해서 또 대전 세종 대전 상생 협력 사업 시즌 2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전시장하고도 여러 차례 협력이 돼 있고 그래서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잘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과제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동 단속을 이번 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은 우리 시하고 국세청 그리고 경찰 뭐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 단속의 초점은 역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3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 우리 지방의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 우리 세종시를 포함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택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상승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안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 급등 현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파람이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람이 박은주입니다. 저 오늘 주제와는 좀 벗어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연극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도 다 취소가 됐고요. 이 연극제 같은 경우도 6월에서 지금 연기가 돼서 지금 온 건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더 얄궂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8월에 진행되는 작품들은 비대면으로 하고 티켓 판매를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걱정거리가 12국비가 투입됐고요. 연극협회에 자부담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 티켓 판매 금액으로 이걸 메꿔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청사 무대를 못 쓰게 됐죠. 그리고 뭐 한 곳은 연출자들이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또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연장 자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그러다 보니 이 연극제가 세종에서 하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아니라 세종 공주가 포함된 대한민국 연극제가 돼버렸어요. 공주 문화회관에서 충남팀이 공연을 하게 되죠. 거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서요. 상대적으로 그 팀은 이 발성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서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글쎄요, 배우, 희곡, 관객 이게 연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심사도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관객들은 안 들어오고 심사위원들은 들어갑니다만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과 관객들의 반응은 달라요. 그쵸? 평점이 좋다고 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이 많은 건 또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도 참 걱정이 커집니다. 준비된 상황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대한민국 연극제를 이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제 주최하기로 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비롯해서 주변 도시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우리 이제 시에서 연극제를 할 때 이런 인프라 부족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극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하나하나 좀 대처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연극제를 우리 시에서 결정하기만 작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 희곡, 관객 이런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라도 그대로 추진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좀 올해는 좀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단체들이 또 연극 프로그램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라서 좀 설사 관객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소위 이제 배우들 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라든지 희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올해를 건너뛰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여태까지 준비해 온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실은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예선전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 또 예선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다음 달 10월 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로서는 필요한 뒷받침 해드리는 거 그리고
방역과 관련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협조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극협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매일매일 긴밀하게 좀 연락을 해가면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대처해 나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확률은 취소는 거의 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취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금강이로 서 기자님. 강민국 서준권장과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2조 3,514억 가운데 시비가 얼마 있는지, 시비가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4,4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재원 조달을 기왕에 이제 우리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네. 거기에 그 채권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그건 이제 재정계획 차원에서 매년 이제 금년에도 일부 채권 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은 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네. 예. 5페이지에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뭐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또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보자면은 그 문화정원, 청자장, 한림제지 아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네트워크에서 되고 있는데 현재 1년 된 문화정원 같은 것은 콘텐츠 부족이 돼서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향수나 또는 80년 된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 현재 청소년 위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크게 바라보고 정말 세종시 조치원에서 정말 좋은 그 문화 이거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아이템은 없을까요? 이제 문화재생 관련해서 조치원에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원 문화정원은 그 사업 자체는 일단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좀 문화예술인들이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그게 잘 못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참고로 그 제주 가면 빛의 벙커라고 하는 그 미디어 그 예술 공간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우리 그 문화정원하고 만든 데가 비슷한데 연간 100만 년 정도가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잘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대체로 젊은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실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 창작하는 데 필요한 연습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주로 활용될 목적으로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규모 관객들을 모집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주도의 그 시설하고는 처음부터 만드는 목표 자체가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이제 만든 것 자체는 저희가 그 조치원 문화정원 같은 경우에 국토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두 가지 상도 두 개씩이나 받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것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저희들도 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민들은 있으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실상 좀 활용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청자장하고 한림재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맞춰가지고 이 시설을 설계를 하고 또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활용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공간을 채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외일보 김 기자님. 예, 내외일보 김수환입니다. 그 수요응답 평구 여객 운송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는 영업용 택시 또는 관광버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시에서는 이제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오히려 번호판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폐기해서 참 대수를 줄이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요용 응답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신규로다가 해서 60대를 갖다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내 영업용 택시가 375대인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달리 세종시는 이 택시들이 숫차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대를 갖다가 하는 그 취지와 이거를 꼭 굳이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국토부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잘 됐는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60대가 면허가 신규로다가 발급이 됐다 손치더라도 여기 보면은 연료 종류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보전 차원에서 혹시 그 전기 차로다가 이걸 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요 응답형 택시는 이미 우리 시에서 상당 부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타라고 해서 장군면하고 금남면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요 응답형 택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했던 것은 그 마을 택시라는 이름으로 택시하고 좀 계약을 맺어서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수요 응답형 택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수요 응답형 택시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우리 장군면 지역 그리고 금남면 지역에 수요 응답형 택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응답형 택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것을 도시 지역에서도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농촌 지역에 맞는 성격의 택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권에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택시를 줄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세종시에서는 택시를 늘리려고 하느냐? 다른 시에는 택시가 남아 돌기 때문에 택시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택시 한 대당 서비스 인구가 205명입니다. 대전 같은 데는 한 대당 170명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아까 37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352대입니다. 352대인데 지금 아침 우리 시 인구가 35만 2천 명이기 때문에 1000명당 한 대꼴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들고 그래서 좀 택시를 일정 부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택시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주 강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택시 총량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 택시 이제 총량 산정할 때 수요를 산정할 때 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구라고 보는데 인구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산식 자체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 자체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어제도 지금 우리 그 정부부시장께서 그저께도 정교부시장이 직접 국토부 찾아가서 좀 협의도 하고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정부 방침은 택시를 전국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시 입장은 전국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처럼 인구가 10만에서 35만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황 같은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좀 예외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앞으로도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면서 방법을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소위 그 새로운 형태 플랫폼 택시라든지 또는 뭐 일부 좀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새로운 형태의 그것도 이제 일종 수요 응답형 택시하고 버스 한 중간 좀 영역 정도 되는 그런 모델들도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차도 좀 추진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외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것도 역시 이제 모색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이신데 좀 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택시 이제 한번 충전하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충전하는 데는 이제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7, 8시간 걸리고 급속 충전하더라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택시는 이제 도중에 영업하다하고 1시간 정도 충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의 그 하루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택시 운전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차는 좀 아직은 좀 배터리 용량 같은 게 더 커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택시를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로 하고 이게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택시 운영 형태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기 그 충전 방법하고 거리에 대해서 지금 그 시장님이 조금 뭔가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완충을 했을 때에 180km에서 200km를 갖다 운행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택시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루 운행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보다 더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택시 업계하고도 좀 협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관계로 지금 먼저 질문을 신청해 주신 TJB 뉴시스 경충일보까지만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나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충일보 김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신도심에 이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인력이나 규모,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또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광역복지센터의 보건 지소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일단 저 보건소가 지금 조치원에 하나 있는데 이 서비스 인구가 신도시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좀 앞으로 마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행복도시 건설청하고도 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우선은 보건지소로 좀 서비스를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계획은 2025년까지 계획이니까 그 전에는 보건소가 이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시스 송 기자님. 예, 뉴시스 송승화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질문하고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요. 세종시 택시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시에서 최근 국토부에 대한 한정 면허 관련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주에 그게 이제 사실상 힘든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면 국토부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 택시 업계 반발도 있고 해서 내주기 힘들다라는 이제 약간 완강한 입장이신데 한정면허 관련해서 세종시는 지금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우회 방법이 있으셔갖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KTX 세종역 관련해서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정면허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 주세요. 그 한정면허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걱정, 택시 업계의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택시 업계하고 상당 부분 좀 협의가 진행이 돼서 그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 지역 반발 문제는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뭐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구가 크게 늘어난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몇 군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 택시 면허를 늘려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똑같은 파급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택시 총량을 산정하는 산식 자체가 인구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인구 부분에 대한 좀 고려를 더 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산식 자체를 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산식을 바꾸려면은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 국토부하고 자꾸 이견이 나오느냐? 제가 국토부의 그 정책대로 지침대로만 하려면 이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이제 국토부의 정책대로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 변화까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득분 이제 뭐 이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좀 이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 바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정책 변경도 좀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려도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럴 필요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다른 도시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도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게 없는데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건설 중인 도시, 만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기룡 기자님과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